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퀀텀설트의 강민수 이사입니다. 예, 먼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교육기관인 PCB가 이런 뜻깊은 웨비나를 주최해주신 데 또한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미래의 경제 또는 넥스트 자본주의라고까지 불리는 ESG를 알아보고 현황에 바탕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ESG는 아무래도 검색만 해봐도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보다는 ESG 경영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주제에 집중하고 이미 잘 대응하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사회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ESG 전문가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미사여구나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실적인 ESG 현황과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그 서론에서 ESG 경영의 정의 및 주제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현재 ESG 국내적 현황과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그리고 시사점에 바탕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SG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이니셜을 조합한 단어입니다. 환경은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등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책임을 뜻하고 있고요. 사회 또한 기업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또한 요구하고 있고요. 이를 종합하여 공시 및 보고서 작성, 검증 또는 인증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영 이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은 또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ESG의 이념을 경영 전략 및 운영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05년에 UN 보고서에 ESG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사회는 국가를 포함한 기업, 단체 등의 ESG를 장려해 왔습니다. 즉 ESG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ESG 하면 이게 과연 국가의 책임인지, 기업의 책임인지, 또는 영향력이 높은 대기업만 하면 되는지, 도대체 누가 주체인지를 묻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현재는 그 개념이 좀 더 발전해서 ESG라고 한다면 바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책임 경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좀 더 좁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이나 뭐 IEA 같은 국제에너지 기구 같은 이제 국제단체나 협의체가 별도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ESG 경영은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던 재무적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 성과,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에 포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연히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재무 성과 발전이 절대적인 기업의 가치라고 알고 있는데 비재무적 책임에 대한 분산 또는 추가 투자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SG 경영은 이제는 좀 해야 됩니다. ESG 경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으로 올해 여름이 또 앞으로의 여름 중 가장 시원할 거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한 현상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불평등은 가중이 되고 있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크게 증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중첩된 피로는 고스란히 우리와 같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거나 또는 대처가 가능한 기업이 각광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죠. 그래서 투자자와 소비자는 비재무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죠. ESG 경영은 이제 가치 판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자, 투자자 요구가 변화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를 또 반영하고 있으며 ESG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장려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규제화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ESG를 미래의 경제 또는 넥스트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곧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규제화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불과 2019년 전까지는 국제사회는 ESG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이제 전 세계적인 요구에 따라서 규제화 또는 규격화 그리고 법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의무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다 좋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안 한다고 무슨 페널티나 불이익이 있을까? 라는 의문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앞서 ESG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가치가 평가받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컨텐츠를 판매할 때 또는 납품할 때, 수출할 때, 입찰할 때, 투자 받을 때 정도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순간에 ESG 경영 여부를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ESG 경영을 지금이라도 빠르게 실행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을 안 하는 경쟁사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ESG 경영을 안 해서 누락된 협력사의 자리를 쟁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ESG를 통한 가치 혁신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부터 ESG의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서 현실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동향을 좀 보면은요, ESG는 2020년부터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조사만 보더라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한 5배 정도 ESG 검색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 ESG에 대한 논의 또한 동일한 패턴으로 앞서 보셨던 그래프와 동일한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논의가 많아지면 반드시 산출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산출물이 바로 규제일 거고 우상향 하는 그래프만 보더라도 앞으로 규제 및 법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당분간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반영을 하듯이 EU는 이미 그 상장사들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 무디즈나 뭐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 평가, 신용등급 평가에 ESG 성과를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상장기업 대상이긴 하지만 물의 흐름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제 앞으로 모든 기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다행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직은 이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표준화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UN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와 같은 국제협력기구들은 회원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표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GRI, SASB와 같은 글로벌 비영리 기관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 기준과 항목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바탕한 공시 및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들이 그 보고서를 본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죠. 오늘 이제 글로벌 동향에서 제가 주목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한데요. 수입품에 대한 ESG 규제 움직임이 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U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수입품에 대한 ESG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입니다. 바로 뒤에 다루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은 ESG 공급망 실사에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 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납품 또는 이제 원료를 제공하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들이 ESG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인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제 2021년이나 2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ESG 규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이제 20개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 17개가 직접적으로 즉 이제 법제나 규제 측면에서 필수적 대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주로 환경, 이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앞서 보셨던 국제 규제도 대부분 이에 편승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S와 G, 즉 사회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이미 굳이 ESG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법제화 규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좋은 근로 환경,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상식을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로기준법, 형법, 상법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의무를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나 기후 변화, 그리고 에너지에 요즘 특히 예민한 상황이어서 그렇지 환경 또한 오염물 또는 폐기물, 환경 오염에 대한 법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죠.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개념을 한데 묶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좀 생소하거나 어려운 것이지 사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ESG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가 어렵다 또는 이제 압박을 느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공시 또는 이제 보고서 작성 그리고 또 검증받아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대기업은 그러한 검증과 규제 그리고 법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보고를 해야 되는 환경에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ESG가 단순히 그냥 추가된 거라는 부분이라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빠르게 적응하고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다행히 주요 규제가 대기업 또는 상장기업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분할하거나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소스의 한계도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장 극명한 온도차가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 대비 가시적 성과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ESG 경영을 도입을 해서 또는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성과, 재무적 성과를 이뤘다는 사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ESG 경영이 재무적 성과나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사례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너무나도 나서서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 외의 기업들이 ESG를 안 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EU에서 ESG 공급망 실사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EU만 공급망 실사법을 하면 다행인데 보시는 그 지도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들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공급망 실사법을.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보다 더 큰 상위 개념입니다. 단순히 부품이나 원료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대상이구나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품이 생산되는 전체 단계가 다 공급망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물류회사, 유통회사 또는 뭐 CS를 담당하는 리스크 관리회사 등 사후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급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또는 납품이 까다로워졌구나라는 개념을 넘어서 ESG 공급망 실사법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 또는 이제 상장기업의 협력사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약간 무서운 얘기들이라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싶은 건 아니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말이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ESG 공급망 실사 이슈는 기업 또는 개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영 이념을 변화시켜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대표적으로 당장 떠오르는 건 넷플릭스가 떠오르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ESG 경영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승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 드리자면 ESG의 본질은 그동안 인류의 발전에서 간과했던 비재무적 요소들에 대한 책임을 규제와 법제화해서라도 뒤늦게나마 챙기자입니다. 지속 가능함이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단어를 통해서 좋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ESG는 이제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및 규제기관 그리고 투자기관이 가장 그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ESG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이니셔티브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빠르게 ESG 평가기관, 검증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SG 경영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나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생존 전략이자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왕해야 하는 거라면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해야겠죠. 그래서 예, ESG 전략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버나드 만은 네 가지 주제로 크게 ESG의 향후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지 영역이 더욱더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해에 편향된, 환경에 편향된 ESG 규제가 즉 지배구조 영역으로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제 다양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ESG 경영의 핵심 과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재생과 순환경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원 소진 속도를 늦추고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 기술 혁명을 견제할 것이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곧 자동화로 이어지고 자동화로 인해서 초래될 이제 사회적 불평등들이 요즘 굉장히 큰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ESG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영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기업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당연한 또 예측이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세운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득보다 실을 줄이는데 우선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 경영을 통해 재무적 성과를 올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ESG 경영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거나 또는 뭐 이득을 보고자 하는 생각을 우선은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의 득은 없지만 실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규제가 또는 법제화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지키지 않을 때 페널티나 각종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도 대기업들은 탄소세라는 걸 내고 있죠.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이제 페널티나 그 문제점을 이제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고요. 현실적인 ESG 경영 전략의 첫 번째는 ESG를 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좀 알아보고 조사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을 좀 바르게 알고 거기에 따른 현재의 국제적인 움직임이나 국내의 규제들을 조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ESG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ESG 전문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자코리아만 보더라도 연봉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한 사람의 ESG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리도 없습니다. 슈퍼맨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기업,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그리고 속해 있는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임직원들을 교육시키십시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함께 진행하셔야 됩니다. ESG 경영의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ESG 활동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열심히 한 활동이 데이터나 숫자로 제시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를 위해서 디지털 프로세스, 디지털 관리 체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업 인증입니다. 다양한 기업 인증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의 기업 인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ISO 인증은 국제 표준을 준수했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 향상에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ISO 9001, 27001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반드시 회사 소개에 ISO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부분을 알리고 있죠. 그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뜻이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업 인증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기사의 프로세스 및 정책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임직원들의 교육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업 인증은 이제 ESG 경영의 첫걸음이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ISO 인증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ESG 경영의 준비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ISO에서는 수많은 기업 인증이 있는데요. ESG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 인증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개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그 ISO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확보했다라는 인증이고요. 45001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직결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입니다. 그리고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증이고요. 9001 모두 다 아시겠지만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인증입니다. 37001 그 부패 방지 지 영역에 해당하는 인증이겠죠. 그리고 22301 또한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인증받는 인증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활동이 점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ESG 경영이 이제 규제로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경영 활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제는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실행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죠.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CB에서 한국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텔레스 김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유익한 웨비나를 진행해 주신 강민수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를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서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그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나 이제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그 ESG 경영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자연스러운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업 경영이 단기적 성과만을 위해서 진행되지는 않겠죠.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브랜드 충성도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실로 다가온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당장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을 좀 더 보시고 전략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주주와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그 전에 주신 그 질문하고 상통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그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ESG를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분들은 그 투자자나 그 주주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규제화되어 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했을 때
어떤 이점이 기대가 되고 또는 그 어떤 득실 중에 어떤 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정리를 잘 하시고 보고를 하셔야 예, 그러한 온도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그러면은 제 시간 관계상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해당 동영상은 곧 PECB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